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종목을 골라서 담아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즐겁게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특강 같은 경우는 조금 지루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깨닫게 돼서 좋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우 왜 자꾸 수익 볼 수 있는 거 안 알려주고 저런 그 기초 마인드 특강 같은 거만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전에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종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되겠죠.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지금 생각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 구성 방법 보기 전에 바로 전에 있는 분산 투자 투자 방법, 이 영상은 미리 보고 오세요. 이걸 안 보면은 성립이 안 돼요, 이 교육 자체가. 그래서 보시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종목을 선정할 때는 언제나 주도 업종을 잘 파악해야 한다. 주도 업종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금 그래서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주도 업종을 파악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주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이 변하는 거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갑자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발전이 일었죠. 유가도 폭등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자, 3차 산업혁명 바로 앞에 가볼게요. 멀리 가지 말고. 3차 산업혁명이 언제죠? 자, 이거 3차 산업혁명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스물스물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인터넷 통신의 발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통신 발달. 그래서 예전에 닷컴 버블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해서 이 인터넷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막 해요.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실제로 이때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생기면서 코스닥에 무슨 인터넷 관련주들이 진짜 무슨 기술주들, 무슨 테크, 무슨 기술 이런 거 붙잖아요. 그러면은 상한가 일단 5번 10번 이 정도 간 다음에 한 5번 정도는 간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땐 지금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제한폭이 높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30%까지 높아져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세럼 기술 같은 경우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코스닥 황제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죠, 그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인터넷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날아가면서, 그 전에 우리 컴퓨터 하던 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윈도우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도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겠죠. 도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까만 바탕화면에 직접 명령어를 다 쳤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윈도우즈가 발전하면서 다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래픽화 처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폴더 안으로 들어갈 때 더블 클릭이면 되잖아. 지금은. 옛날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CD 띄고 그다음에 바탕화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어요. 바탕화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쳐서 엔터 키를 쳐야지 이 바탕화면 폴더 안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CD 바탕화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또 뭐 CD 한 다음에 프로그램 혹은 뭐 방탄소년단 뭐 이런 식으로 쳐야지, 로로쌤 이렇게 쳐야지 해당 폴더로 이동을 했어요. 옛날에 다 명령어로 했어요. 불편했겠죠. 대신 영어 타자 속도는 다들 빨랐습니다. 그 당시가. 이런 식이 돼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윈도우즈로 해가지고 윈도우 95까지는 사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아직 뭐 잘 모르겠어 이런 개념이 많았어요. 95까지는 부팅도 도스로 해서 넘어갔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윈도우 98 같은 경우 보면 윈도우 98 정도가 아주 명품이었죠. 물론 버그는 많았지만 이 당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초고속 인터넷.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제 뭐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두루넷, 뭐 하나로 통신, 코넷, 뭐 등등등등. 뭐 모뎀 시대에서 그 전까지는 PC 통신만 했었는데 모뎀 시대에서 이제 인터넷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뭐 채팅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동창 찾아주는 뭐 다모임 뭐 아니면 뭐 그 카페나 이런 쪽으로는 프리첼 같은 게 유명했었고 다음 쪽이 이제 이메일 쪽으로는 선두주자였고 이 당시 네이버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가 야후, 뭐 엠파스 이런 데들이 뭐 강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 뭐 이런 게 강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검색어도 뭐 길어지고 하면서 이제 네이버가 뜨기 시작한 거죠. 네이버는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하면 3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신주 그리고 관련돼 있는 뭐 세롬 기술 같은 경우가 아까 코스닥 황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은 세롬 기술이 그 당시에 제가 이 당시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이때 요 종목을 봤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솔본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솔본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롬 기술이 세롬 데이터맨이라고 해서 PC 통신 접속하는 프로그램 만들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둘이 뭐 쌍벽을 이뤘었죠. 저는 이야기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 이것도 가끔 썼어요. 근데 세롬에서 이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잘 생각해 보면은 핸드폰이 막 퍼져나가고 이제 널리 보급되는 시즌이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할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중전화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공중전화 보기 어렵죠. 공중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카드로 전화하고 이제 핸드폰 요금도 비싸고 그런 시대였는데 인터넷으로 국제전화나 이런 게 된대. 국제전화가 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와 새로운 기술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 당시에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럴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때 3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지금 기존에는 이게 다 테마였어요. 기존에는 테마주였다.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자율주행차. 이거 기존에는 테마였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신호를 감지한다. 뭐 앞차와 거리를 감지한다. 차 있으면 앞차와 거리를 감지하는 기능. 센서가 점점 발전하면서 뭐 신호에 따라서 바뀌는 신호를 감지하는 기능. 그리고 주차를 하는 주차 기능, 뭐 등등등등 이거 하나씩 발전한 거잖아요. 이게 다 모여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목적지 설정하면은 지가 알아서 가죠. 요즘에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로가 워낙 복잡하니까 요건 조금 아직은 좀 어렵고 좀 한적한 도로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고속도로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론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막혀 있는 쪽이고 VR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 관련주
제가 얼마 전에도 로봇이 미래다 올려드렸었죠. 뭐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등등등등등 뭐 블록체인도 있고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4차 산업혁명 관련 쪽에는 이런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과거에는 VR, AR 이런 쪽도 테마였고 드론도 테마고 스마트 팩토리도 테마고 로봇 이런 다 테마였단 말이에요. 스마트 시티만 아직 테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차도 이제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거 작년에 올려드린 뭐 레벨 이렇게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모아보면은 이제는 현실화가 돼 있네요. 그쵸? 공장에 가면 요즘 다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VR 기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죠. 요즘에는 VR 게임장이라는 것도 나와서 뭐 이쪽에서 뭐 즐기는 젊은 층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직원들이나 뭐 보면은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다고 해요. TV에서도 한 번씩 나오죠. 그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이 미래다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네. 앞에 가보시면은 로봇이 미래다라고 있어요. 보시면 로봇 관련주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 외에도 종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현실이 됐다는 건 산업이 됐다는 거죠. 기존에 테마였던 쪽이 산업화가 된 거야. 그러면은 기존엔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다면은 테마 때는 기대감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산업이 되면은 이게 실적으로 잡혀버려요. 이제 실적으로 잡히고 산업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변화할 때 이 구간을 잘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몫 단단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기본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신약 개발이니 뭐 옛날에 뭐 암을 정복한다 이런 거는 꿈 같은 얘기였잖아요. 지금 항암제 나오고 있죠. 항암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1세대 항암제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화학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나서 뭐 구토가 나오고 입안에 뭐 세포가 좀 안 좋고 저 머리도 빠지고 하잖아요. 1세대. 뭐 2세대 때는 뭐 표적 항암제 나오고 있고 이제 3세대 이제 그 면역 항암제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항암제의 발달 이런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관절 쪽으로도 그렇고 이런 게 그냥 화학약품뿐만 아니고 화학약품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바이오 뭐 시밀러도 있고 뭐 많잖아요. 바이오벡터도 있고 계속 많은 약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신약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줄기세포니 뭐니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좋은 기술들이 앞으로 이렇게 뭐 DNA를 이용하고 연기세포의 뭐 배열을 이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임상 통과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카시스템 이용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안정성도 검증이 됐으니까 이용하면은 뭐 무릎에 연골세포가 뭐 재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좋은 기술력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약바이오도 올해 임상 3상 결과 발표 종목들이 많다. 기존에 이거는 2015년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2015년 한미약품이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을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대박이 났었죠. 이때 보여드릴까요 그냥? 한미약품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약간 조정된 가격이에요. 계속 무상증자하고 뭐 증자해주고 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진 가격이에요. 조정된 가격이에요. 보시면은 6만 원 중반대에서 70만 원 중후반까지 뭐 기가 막히죠 이거. 기가 막히죠.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6만 원대에서 이렇게 1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잖아요. 이때 뭐 랩스커버리 기술 해가지고 이제 뭐 진짜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다 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진짜 계속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테마를 거의 주도한 거죠. 얘 혼자라고 하긴 그러네. 얘가 주도주가 돼서 테마를 형성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싹 다 끌고 가요. 그리고 이때 한미약품만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미국 시장에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들이 급등을 해요. 이때 우리나라만 해서 저렇게 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 이때 주도주가 제가 가끔 한 번씩 언급드리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다시 적어드릴게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종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같이 꺾여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볼 때는 정말로 이게 막 날아가는 업종이 있을 때 미국하고 동조가 되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 종목 가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잖아요. 그 엔비디아라던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던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종목들 질문하시면은 제가 뭐 스냅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꺾일 때 산업이 꺾이는 건지 아니면 종목만 조금 꺾이는 건지 보기가 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10배 이상 종목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이런 뭐 대박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임상 3상 결과 발표 나면은 이제 FDA 승인 받고 실제 판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제가 바이로메드니 뭐 아니면 HLB니 뭐 메지온이니 강스텐바이오텍이니 뭐 등등등등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한 20년 연구한 이런 20년 연구한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뭐 신라젠도 있고 많죠. 이런 게 그동안에는 이제 임상을 들어간다.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임상 들어갈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뭐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금을 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유통 혹은 판매권 같은 걸 우리한테 줘. 우리 북미 판매권을 줘.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임상할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결과에 나오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올해부터 해서 쭉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올해가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기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남북경협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요거는 근데 테마성이 짙어서 아직 북한은 경제개방 안 했다. 그죠? 경제개방할 때까지 테마예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이랑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죠. 시작은 다 테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화가 진행되면 현실에 반영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실적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이게 된다 그러고 통과가 되고 이제 판매 허가가 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실적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협주는 아직 테마예요. 북한이 비핵화에 뭐 미국이랑 대화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올해 연말 안에는 대화를 합니다. 3차 북미회담 이거 올해 안에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북한에서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야, 우리 급하니까 올해 안에 하자. 그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북한이 급하다고 했죠, 미국보다는. 북한이 급하니까 올해 안에는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근데 니네가 지금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수정안을 들고 와라. 수정안을 들고 와서 우리도 조금 급하고 하니까 한두 가지 양보할 수 있으니까 수정안 들고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뭐 시진핑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안 돼요. 중재자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뭘 하려고 하면은
양쪽에서 다 화냅니다. 북한이랑 미국에서. 야, 니네 힘도 없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은. 미국이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쁘지만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런 정도예요.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인도적 지원은 좋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주민들이 그 좀 연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배 굶어갖고 굶는 게 말이 되느냐, 굶어 죽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영양실조가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량이나 이런 부분에 인도적 지원은 좋다. 미국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다. 미국이 안 하면 어디가 해요? 우리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는 거나 해라 이런 거예요. 미국이 시키지는 않겠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시켜도 우리가 먼저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미국이 돈 쓰는 건 안 할 테니까 돈 쓰는 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자꾸 그럼 그 한국 믿어줄 테니까 중재자 한번 해보시오라고 했더니 우리가 해서 미국이 뭐 반응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신뢰를 잃었어요. 우리나라 중재자 역할로. 중재자는 시진핑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양쪽에다가 어느 정도는 발언권이 있잖아요. 미국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재자 해줄게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시진핑 그 신뢰도가 떨어졌던 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되겠죠. 중국 내에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 다 양보하는 것들 때문에 시진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만 사오고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라기보다 그냥 우리나라 힘이 약해서 그래요. 물론 대통령께서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니 그거는 뭐 말을 못하겠고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 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냥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거는 인정을 하자고요. 미국이랑 비교하면은 뭐 잽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결론 중국, 미국 얘네 협상이 마무리돼야 된다. 큰 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것 북한 해결이 될 것이다. 미국이랑 올해 안에 하반기 정도에 뭐 가을이나 아니면 초겨울 정도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뭐 12월 꽉 채워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조금은 먼저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가을에서 한 가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정도 보고는 있는데 뭐 생각 외로 이제 6월에 둘이 악수한 다음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악수한 다음에 트럼프가 속도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뭐 미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가을 정도에는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북한이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마였던 지금은 기대감인 거잖아. 북한이 개방하면 철도가 이렇게 가면은 혹은 우리나라 건설주들 힘들어 죽겠는데 건설 토목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매매 안 한다고 했죠. 건설 토목 힘들어 죽겠는데 이쪽 업종들 업황이 힘든데 북한이 들어오면은 북한으로 가서 건설하고 도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 거 아니에요. 건물도 지어야 되지, 전력 인프라 지어야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 도로, 철도 뭐 전력망 뭐 이런 기본 인프라들 있잖아요. 도로, 항만, 공항 이게 가장 기본이죠. 교통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기본이고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도 병원이 있어야지 치료를 받을 거고 그리고 학교가 있어야지 애들이 교육을 받을 거고 발전을 하려면 뭔가를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 적어도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지 북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학교나 병원 같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시멘트라든지 뭐 철강도 좀 들어가고 다 하겠죠. 그래도 철강은 안 살 것 같긴 한데 시멘트나 아스팔트나 뭐 철도 뭐 이런 쪽은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전력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탈원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력을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북한이 꼼짝 못할 만한 무기를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해안가 따라서 지금 이렇게 원자력 계속 짓고 있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아니고 여기서 원자력에서 방사능 유출 나온다. 이거 우리나라로 바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중국에서 엄청 짓고 있어요. 해안가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가에다가 해야지 이제 냉각이랑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근데 얘네가 뭔가를 바다에 푼다거나 뭐 이딴 짓은 안 하겠죠. 지네도 피해를 보니까. 근데 안전하지 못하게 건설을 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 그럼 다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는 거. 요거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얘네가 원자력을 이렇게 지으면은 북한으로 수출을 합니다. 북한으로. 북한은 얘네가 많이 짓는 게 지네도 소비가 많이 필요한 데다가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땅덩어리 넓고. 본인들도 전기가 필요한 데다가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되잖아요. 북한 얘네도 개방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되면은 이거 전력 수출해야죠. 이거 얼마나 진짜 꿀과 같은 달달한 거 아닙니까? 에너지 수출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수출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위험은 다 한국이 떠안겠죠. 북한과 한국이 떠안겠죠. 편선풍 타고 12시간이면 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나 방사능 이런 게. 근데 이거는 뭐 나중 일이고 안전하게만 관리하면 다행이긴 한데 뭐 나중 일이고 일단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되는 것 같고 에너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신재생 에너지 요쪽도 같이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그 남북경협주가 테마성 종목이라서 싫다라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단점이 있어요. 느려요. 매우 느려요.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잘못하면은 이런 거 다 날아갈 시기에 주도주 업종들 날아갈 시기에 얘 손가락 빨면서 구경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뭐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중국이 확 치고 들어와갖고 못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는 좋아요. 2차 전지나 ESS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이쪽은 굉장히 성장성이 밝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고 했죠. 네, 뭐 태양광이라던가 우리나라 뭐 풍력도 안 되고 별의별 거 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약을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좀 느릴 수 있다. 그래서 경협주가 좀 더 빠르고 재미는 있는데 심리가 컨트롤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게임 엔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절 테마 타는 거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 보시면 되는데 주도 업종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여기서 이런 종목들이 다 좀 작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 하세요. 반도체 하세요. 그럼 되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경협주 경협주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런 식으로 보고 나머지에다가 편성을 하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다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산업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자, 다음 그러면은 이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주도 업종에서 1등주를 매매하라.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등주 매매하면은 가장 안정적이에요. 1등주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2등주까지는 괜찮다. 2등주가 탄력이 더 좋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주 같은 경우는 1등주는 보통 움직임이 무겁다. 이 무거운 이유는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커서 덩치가 커서 그래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물론 얘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 275조 275조예요. 시가총액이. 얘가 움직이는 거랑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 얘는 58조니까 60조라고 할게요. 움직이는 거랑 다르겠죠.
근데 순수 메모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얘네 말고 다른 거랑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삼성은 순수하게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래요. 뭐 DB하이텍 얘도 메모리는 아니고 파운드리 업체죠. 얘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돼요. 7천억 조금 안 돼요. 7천억 정도. 그러면은 뭐 5, 60조 이렇게 막 50조 이상 가는 것들 요 기준은 50조보다 한 20조 정도로 볼게요. 20조 이상 가는 것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랑 1조 이하 1조 이하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랑 탄력 자체가 다르겠죠. 얘는 움직이려면은 큰 돈이 들잖아요. 1조 이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들죠. 그러니까 얘네가 탄력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작은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종목들 있죠. 뭐 500억 이하 이런 종목들은 큰 자금이 들어오질 않아. 이거는 지들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건 위험하니까 자제하시라는 거예요. 유동성도 없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자가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매도자가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500억 이하 종목은 이게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팔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종목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종목이 좋고요. 1000억 이상은 되는 종목들이 좋고 적어도 500억은 넘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1등주 이런 게 좀 안전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게 안전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LG화학 등 뭐 이런 쪽이 안전하다. 뭐 여기에 뭐 셀트리온도 있고 뭐 많죠. 그런 종목들이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셀트리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견제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적으로 그냥 다 극복해버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니까 알고만 계세요. 2등주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정도는 주가의 탄력은 좋을 수 있다. 주가의 탄력이 좋다는 거는 상승할 때 탄력이 좋지만 하락할 때도 탄력이 좋은 거예요. 양방향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1등주를 매매하라. 그래도 3등주는 글쎄 전 3등주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3등주가 뭐 후발주로 노릴 때 한 번 정도 짧은 매매는 하더라도 3등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저희처럼 연구를 많이 해서 이쪽에 연구만 해가지고 주식 쪽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3등주까지 매매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1등주를 매매하시고 주로 매매하시고 2등주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이런 거는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주도 업종은 제가 소개해드린 게 한 3개, 4개 이 정도 되죠. 뭐 어느 게 같이 갈지 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느리면은 경업주가 이렇게 이제 순환매 쪽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엔터나 이런 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도 업종은 2-3가지 업종이 적당하고 나머지는 순환매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00년대 중반 트로이카주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뭐 과거의 트로이카주, 뭐 과거의 영광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2000년대 중반에 증권주하고 이제 금리 인상기입니다. 증권주하고 무역 관련주, 뭐 해운주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무역 관련주 이쪽이 엄청나게 좋았고 건설 쪽, 건설 토목 이런 쪽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발전을 해서 얘네 3가지가 이끌어서 트로이카주라고 해요. 얘네를 이런 것처럼 2-3가지 업종이 적당하고 나머지 순환매. 자, 2008년에 금융위기 있은 다음 2009년에 유동성 장세 때 2009년부터 시작된 유동성 장세에서도 처음에는 전차군단이라고 했어요. 수출주 해가지고 전기전자 그리고 차 이 2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차화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죠. 차화정 뭐 자동차 화학 뭐 정유 뭐 이런 식으로 차화정 이런 식으로 2가지에서 3가지가 주도 업종으로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뭐 차화정 쪽에서 7종목만 갔다, 나머지는 안 가고 7종목만 갔다 해서 뭐 7공주가 나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차가 있고 뭐 차화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래서 두세 가지 업종 정도에 적당히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순환매를 노리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4차 산업혁명 이쪽이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정도까지는 갈 거다. 그리고 경협주는 테마성이니까 이건 순환매가 되겠죠. 신재생에너지는 느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 이 정도를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엔터, 게임 등등등등인데 게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게임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능성이 좀 생기고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 게임 베껴가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 게임 블리자드의 게임 뭐 디아블로 같은 것도 베껴가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를 미국이 얼만큼 잘 정리하냐에 따라서 게임 쪽도 한번 좋아질 수 있고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게 시대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에어컨 틀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여름 관련주 소개해드렸죠. 편하게 그냥 TV 보면서 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게임하고 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요즘에 젊은 층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캉스 안 가요. 가도 외국으로 가죠. 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도업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포트를 짜라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은 포트 비중을 알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비중 로쌤이 생각하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쪽에 관련주 쪽에 한 4-50% 담아놓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순환매 노리면서 조정 구간에서는 이거를 뭐 10%에서 20%까지 줄였다가 이렇게 다시 재매수했다가 그리고 많이 매수할 때는 이쪽이 좋을 때는 한 70%까지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40에서 50%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약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20% 그리고 조금 공격적이다 하면 한 30-40% 20에서 40% 정도 나는 정말 공격적입니다 하면 40% 임상 실패하면은 이런 급락이 나오는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40%까지 되는데 한 20%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것도 당연히 순환매 노리면서 가야겠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싶거나 이제 여기 정도면은 내가 만족한 수익률이라면 좀 줄이면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10% 많아야 20% 이 정도.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빠르면은 30%까지 되는데 움직임이 나온다. 제가 요거 말씀드렸어요. 5월에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하는 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 전기차 관련주 그 영상 어젠가 그제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금 나오는 거에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가 5개 종에 신청이 들어갔다. LG화학 4종 그리고 삼성 SDI 1종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얼만큼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조금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실망스럽다 하면은 좀 더 느려질 수도 있다. 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이저들의 생각을. 제가 주가를 끌어올려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뭐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가를 뭐 올렸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립니까? 그거 주가 조작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눈치를 잘 봐서 우리는 모기처럼 살아야 된다. 눈치를 잘 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살포시 앉아서 빨대를 딱 꼽는 거예요. 빨대.
모기처럼 대롱을 딱 꼽는 거야. 빨대를 꽂아서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고 얘네가 팔고 나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또 도망가서 다른 종목에 안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기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갈 때 티가 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손바닥으로 딱 때려서 잡아버리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도 살포시 조용히 앉아서 먹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내가 뭐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해서 뭐 강력한 개인 투자가 된다?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 투자자는 강력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순환하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거 얘기도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옛날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 공부다. 여러분들은 가질 수 없는 경험들을 저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정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도 20살은 넘어야 좀 똑똑하신 분들이야 중고등학교 때도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저 정도밖에 몰랐고 그래도 20세는 넘어가야 그래도 이제 경제에도 좀 관심이 생기고 하는 거죠. 더 좀 이쪽에 집중을 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조금 공부한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식 투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험은 했지만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해서 공부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온 포트폴리오는 요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메모해 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맞는다 이런 말씀은 저는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제 생각과 좀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애라는 거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 맨 앞에부터 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유연하게 사고해야 된다 이런 강의 다 해드렸죠.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게 마인드가 성립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수급 들어오는 거나 상황에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요건 잘못 봤네,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봤어야 되네 하고 인정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만 개념을 알고 가시면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전략가로서 분석하는 사람 분석가예요.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는다. 뭐 이 사람 이거 틀렸네.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분석가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로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해서 이제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뭐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돼가지고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이제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제가 항상 남겨놓으시라고 했어요. 이 이슈나 다른 쪽은 저를 위해서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남기는 거고 교육 영상은 여러분 댓글이 필수예요. 어떤 댓글을 남겨놓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 글을 보고 느낀 점 혹은 현재 나의 상태 이거를 달아 놓으시고 내 댓글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제가 너무 기분 나쁜 그런 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빠서 이거 삭제하겠다라는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광고하시는 분들 빼고는 삭제 안 해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내 모습을 달아 놓으시고 저는 이러이러하게 매매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꿔보겠습니다. 아니면 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달아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보고 한 달 뒤에 어떻게 했는지 대댓글을 다시 다세요. 내 댓글에다가.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달아보세요. 6개월 뒤에 달아보세요. 제가 본문에 이거 다 적어놔요. 기간은 언제 달면 됩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아서 6개월, 1년, 뭐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매매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전략 일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략 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무슨 저작권에 위배되는 짓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달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거를 뭐 어디다 해 놓으시면은 다 분실하고 나중에 보지를 않아요. 여기다 달아 놓으셔야지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요 전략 일지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안 지켰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을 다시라는, 교육은 필수예요. 이슈나 시황 같은 경우는 저를 위해서 저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저희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교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세요. 교육에 대한 댓글은.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생각보다 말이 많아졌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고생하셨고요. 쉬는 날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